네, 안녕하세요. 올로버 NFL 김민준. 유재경입니다. 네, 이제 저희가 7주차 리뷰로 돌아왔습니다. 저희가 시작 전에 한 가지 좀 이게 말씀을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게 있는데, 저희가 이 어쨌든 좀 이번 주가 각자의 업무로 좀 바빴고, 이제 류재경 PD도 이직을 하고 나면 좀 바쁠 거고, 저도 겨울에도 어쨌든 농구 현장을 좀 다니면서 이래저래 좀 일이 있을 것 같아가지고, 이게 이 전 경기를 좀이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뭐 지금도 그렇게까지 막 딥하게 파고들진 않지만 사실상 이제 좀 시간적인 어떤 물리적인 그런 이 불가항력적인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좀 생각했을 때 좀 재미가 없었거나 좀 경기 중요도가 좀 떨어지는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하게 단신으로 처리를 하고 또 아닌 경기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뭐 기존에 해왔던 것처럼 좀 살펴보고 이렇게 좀 진행을 해야 될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고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좀 그때그때 여건에 따라서 좀 음. 최대한 많은 경기를 커버를 하되 또 이제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간단하게나마 또 이슈 위주로라도 또 팬분들께 설명을 드릴 수 있도록 해보겠습니다. 네, 7주차 경기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Thursday Night Football이었던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일단 애리조나 카디널스가 42대 34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디안드레 홉킨스 선수의 이제 복귀전이었는데 뭐 어쨌든 이제 뭐 약물 이슈가 있었고 그것 때문에 이제 경기 출장 정지 징계를 받았었던 디안드레 홉킨스였습니다만 뭐 약물 없이도 일단은 클래스를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음, 사실 작년 12월 중순이 이 호킨스의 마지막 정규리그 경기였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은 약 10개월 만에 지금 실전 경기를 치른 셈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번의 캐치 103야드를 잡아냈으니까 뭐 역시 호킨스는 호킨스였다. 이런 얘기가 좀 절로 나올 만한 그런 경기력이었습니다. 이날 이제 이 카일러 머리가 킹스베리 감독을 향해서 이제 또 이 시원하게 욕을 한 사발 뱉으면서 심각한 분위기가 되기도 했었는데 이 킹스베리 감독은 또 얼굴에서 드러나듯이 굉장히 좀 순한 양처럼 이제 좀 쉽게 말해 좀 쫄아 있었어요. 네. 음, 그러니까 그 장면만 본다면 누가 감독이고 누가 선수인지 좀 헷갈릴 정도의 음, 그런 장면이었다는 생각이 들고 아마 배경은 그런 거였던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전반 뭐 막판 상황이었는데 이제 킹스버리 감독의 좀 플레이 콜링이 좀 늦다 보니까 이 선수들이 좀 정비를 할 시간이 부족했고 그러다 음, 보니까 이제 그 소중한 타임아웃을 쓰는 이제 딜레이 게임 페널티를 안 받아야 되니까 이제 뒤늦게 타임아웃을 쓰는 그런 장면이 있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머리가 좀 뭐 순간적으로 좀 급발진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네, 경기 후에 이제 뭐 두 사람은 뭐 경기 중에 뭐 일어난 일종의 해프닝이고 뭐 우리의 음, 관계에는 문제가 없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해명은 했습니다만은 최근에 이제 킹스버리 감독의 이제 좀 리더십에 대한 자질 문제 그리고 또 카일러 머리의 어떤 워크래싱 문제가 좀 각각 또 대두가 되고 있었던 상황에서 이 두 가지가 좀 묘한 시너지를 내면서 좀 그렇게 보기 좋은 장면은 아니었다. 그렇게 좀 정리를 해야겠어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긴 했습니다만 홈에서의 8연패를 끊어내는 데 성공하면서 또 반전의 계기를 마련한 애리조나 카디널스였고 홉킨스가 앞으로 또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도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음. 이렇게 이제 뉴올리언스 세인츠와 애리조나 카디널스의 경기 정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클리브랜드 브라운스와 볼티모어 레이븐스의 경기가 되겠습니다. 23대 20 볼티모어 레이븐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날 또 이제 앞서 애리조나에는 디안드레 홉킨스가 복귀전을 치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경기에서는 레이븐스의 러닝백 거스 에드워즈 선수가 거의 뭐 2년 만에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뭐 많은 야드는 아니었어요. 66야드니까 야드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 터치다운 두 개를 기록을 하면서 또 팀에게 승리를 안기는 활약을 했습니다. 음. 호킨스가 약 10개월 만이었다고 한다면 이 에드워즈 같은 경우는 거의 21개월 만에 복귀를 했으니까 뭐 저희가 작년에도 이런 표현 한번 썼던 것 같은데 거의 군대를 다녀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정도의 네. 긴 좀 휴식기를 가지고 좀 모처럼 돌아왔는데 그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팀 승리에 보탬이 됐고 사실 이번 시즌 레이건스가 지금 이날 승리까지 4승 3패를 거두고 있는데 앞선 세 번의 패배가 물론 뭐 패배라는 건 늘 뼈아픈 일이지만 특히 더 좀 팬들의 마음을 아프게 했던 게 경기 중에 최소 10점 이상의 리드를 모두 가지고 있다가 그거를 날려버린 그러니까 결국엔 좀 음, 역전패를 당했던 흐름이 좀 많았던 이번 시즌이었거든요. 그랬기 때문에 이날도 좀 앞서가고는 있었지만
좀 음. 팬들의 마음을 그렇게 편치는 않았을 것 같아요. 실제로 이제 네. 저스티스 힐의 펌블 턴오버로 인해서 역전 위기에 놓이는 그런 이제 아찔한 순간들도 있었는데 그래도 이 말릭 해리슨의 이제 필드골 블락이 나오면서 볼티모어가 이제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뭐 그렇다고 해서 이제 또 이 앞서고 있는 상황에서의 역전의 위기가 없었던 것은 또 아니었거든요. 예, 브라운스가 뭐 브라운스 입장에서 보면 충분히 좀 경기를 역전할 수 있었던 상황에서 결정적인 페널티로 인해서 이제 또 스스로 무너졌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그러니까 앞서 말릭 해리슨의 블락 외에도 이제 브라운스가 조금 더 스스로의 운명을 개척할 수 있을 만한 기회들이 있었는데 그런 것들을 좀 잡지 못했다는 점을 이제 지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상황을 좀 살펴보면 2분 30여 초를 남기고 아마리 쿠퍼의 이제 역전 터치다운이 나왔지만 이게 이제 오펜시브 패스 인터페런스 반칙으로 일단 무효가 됐고 그 다음에 이제 결국 55야드 필드골 시도에 이제 나섰던 브라운스였거든요. 이걸 네. 성공시켰다면 이제 연장으로 경기를 끌고 갈 수가 있었는데 음. 여기서도 결국에는 폴스 스타트 반칙이 나오면서 55야드도 먼데 60야드 시도를 할 수밖에 없는 이제 상황이 됐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뭐 케이드 요크 키커도 좀 뭐 장거리 킥을 위한 좀 이제 무리한 뭐 그런 동작을 하다가 이게 결국 이제 블락으로 이어진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네. 보여졌거든요. 그래서 프랑스가 어느덧 지금 2승 5패까지 지금 밀려나고 있는데 뭐 드저너슨이 오기 전에 이미 좀 플레이오프 경쟁에서 좀 밀려날 가능성이 꽤 있어 보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제 주전 러닝백 중에 한 명이 카리먼트를 이제 트레이드를 할 수도 있다 이런 루머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데 브라운스가 어떤 판단을 할지 이제 남은 기간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아마 뭐 램스가 좀 야심차게 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음. 들긴 하는데 뭐 어디로 갈지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 클리블랜드 브라운스와 볼티모 레이븐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에 이제 템파베이 버커니어스와 캐롤라이나 팬서스의 경기입니다. 이 경기를 21대 3으로 캐롤라이나 팬서스가 이겼어요. 이번 주 경기 결과들 중에 좀 가장 충격적인 게임이 아니었나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음. 평가를 하는데 아무리 이 톰 브레이디가 지금 이혼 이슈 때문에 좀 뭐 경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경기력이 좀 떨어지고 이런 이슈들이 있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사실상 시즌을 포기한 이 캐롤라이나에게 이렇게 완패를 당한다는 것은 또 저를 포함한 많은 팬분들에게는 좀 충격적인 결과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이럴 것 같았으면 그냥 은퇴를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죠? 네. 예. 지금 복귀를 해가지고 사실상 이제 뭐 한 번의 반지를 더 따겠다라는 그런 이제 보관이었을 텐데 반지는커녕 지금 반지 하나 잃게 생겼거든요. 음, 예.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복귀를 안 하는 게 낫지 않았나. 그러니까 호날두가 잘못했다. 음.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뭐 사실 이제 이거는 좀 우스갯소리고 어쨌든 지금 에이징 커브가 오는 것이 아니냐. 뭐 오프필드 이슈도 당연히 있습니다만 어쨌든 뭐 에이징 커브가 이제 더 오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고 전반적으로 이제 이 스탯보다 내용이 이제 더 좋지 않았던 브레이디였기 때문에 지난주에도 저희가 이제 패스가 이 정확도가 떨어진다. 특히나 이제 브레이디가 던지는 패스들이 짤짤이 패스들이 많은데 그 패스들의 정확도가 떨어진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런 부분이 이번 주에도 계속해서 좀 이어지는 모습이었고 사실상 이제 어떤 그 포켓 프레젠스나 그런 서드 다운에서의 어떤 그 드라이브 연장 이런 부분에 강점이 있었던 쿼터백이 그런 부분에 대한 강점이 사라지고 나니 이제 머리가 잘린 삼손 같다 약간 좀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그러니까 이날 보면은 뭐 가까운 횡 패스나 짧은 거리의 전진 음, 패스도 실패하는 장면을 심심치 않게 목격을 할 수가 있었고 어떤 네, 브레디 특유의 어떤 승부처에서 더욱 집중하는 모습 이런 것도 좀 살펴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말씀해주신 대로 이제 서드 다운과 폴스 다운 컨버전 상황을 합쳐보면 총 15번의 트라이가 있었는데 그중에 네, 3번밖에 성공을 하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음, 이거는 뭐 브레디의 어떤 뭐 이름값이나 명성에 비해서는 참 초라한 성적이었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날 뭐 턴오버도 없었고 뭐 섹도 하나밖에 허용하지 않았지만 점수를 만들어내는 것 자체가 굉장히 좀 어려웠습니다. 그리고 음, 벅스가 지금 레너드 포넷이 있기는 하지만 러싱 공격의 지원이 좀 잘 되고 있지 않은 시즌이에요. 이것도 좀 브래드에게는 악재라는 생각입니다. 네. 어, 패치를 떠나서 이렇게 반지 하나를 따긴 했습니다만
이제 와서는 좀 후회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 뭐 브레이디와 별개로 사실 이제 뭐 마이크 에반스의 드랍 이슈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이 있긴 했습니다만 전반적으로 이 부진에 대한 책임에서 브레이디가 자유로울 수 없다. 뭐 이렇게 좀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거 지금 이제 7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이성적으로 이제 포스트 시즌에 어떻게 갈 수 있을 것인지 뭐 이런 부분도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만 지금까지의 경기력을 봤을 때 냉정하게 이제 이 슈퍼볼 우승은 어렵다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렇다라고 하면 어, 올 시즌은 어떤 보여준 퍼포먼스들이 뭐 고트라는 어떤 이름의 위상을 흔들진 않겠습니다만 상당 부분 좀 스크래치가 나지 않겠느냐. 필드 안팎에서 좀 많은 것들을 잃을 수 있겠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지금 7경기를 치른 시점에서 5할 밑으로 지금 승률이 내려갔어요. 이거는 지금 2002년 이후에 브래디 커리어에서는 처음 있는 일이라고 하니까 뭐 사실은 브래디가 얼마나 이제 오랜 시간 동안 잘 해왔는지 그리고 또 올해 얼마나 부진한지를 좀 알 수 있는 그런 이제 스탯이었던 것 같고 네. 사실 이 가뜩이나 좀 심란할 브래디에게 또 이렇게 옆에서 옆구리를 찌르는 또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아, 뭐 팬분들께 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안토니오 브라운이 지금 계속해서 좀 트롤링을 하고 있어요. 미친놈이에요, 진짜. 이 가족은 건드는 거 아니라 그랬거든요. 작년 아카데미였나요? 올해 아카데미였던 것 같은데 윌 스미스가 이제 싸다고 날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잖아요. 음,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미국 사람들은 윌 스미스가 잘못했다라고 이렇게 뭐 보는 시선들도 꽤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의 어떤 평가는 가족 건드는 건 선 넘었지라는 이런 좀 반응들이었거든요. 저는 약간 비슷한 맥락이 아닌가. 가족 건드는 건 선 넘었다. 이런 생각이 들고 자기의 어떤 커리어가 끝나가는 상황에 사실상 끝난 상황에서 그 생명 연장을 시켜줬던 사람이 탐 브레이디였잖아요.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는 놈은 금수만도 못하다. 그래서 소위 말해서 이제 좀 이 상스럽게 얘기를 하면 사람 새끼 아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내용인지를 좀 먼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래야 좀 팬분들도 네. 이해가 되실 것 같은데 사실 이제 안토니오 브라운과 톰 브래디가 이제 템파베이에서 함께 이제 플레이를 하면서 슈퍼볼 우승을 한번 이뤘었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슈퍼볼이 끝난 뒤에 이제 필드에 뭐 가족이나 친지, 뭐 친구들이 이제 내려와서 선수들과 포옹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제 톰 브레이디의 아내인 지젤 번천과 안토니오 브라운도 또 포옹을 나누는 그런 이제 장면이 있었어요. 아마도 뭐 안토니오 브라운이 이제 브레이디 집에서도 또 얼마간 생활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뭐 그러다 보니까 나름 좀 각별하게 이제 서로를 좀 챙겼던 모습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근데 사실 그때만 해도 굉장히 이제 훈훈한 장면이었는데 그렇죠. 안토니오 브라운이 이를 좀 악용했다 이렇게 좀 봐야겠어요. 그래서 그 자신과 지젤 번천이 포옹을 하고 있는 그 장면을 이제 스크린 캡처를 해가지고 그거를 이제 그 티셔츠로 만들어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거를 누기를 딴 거죠. 네, 진짜 그렇죠. 미친놈이에요, 이게. 아니, 뭐, 지금 다른 상황도 아니고 탐 브레이디랑 지젤 번천이랑 이혼한다 그러고 있지. 그런 상황에서 이런 티셔츠를 만들어서 판다? 근데 앞서도 말했지만 자신의 커리어가 끝나는 상황에서 그거를 이제 연장시켜줬던 사람이고 어떻게 보면 은인인데 은혜를 이렇게 원수로 갚을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진짜 사람 새끼 아닙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티셔츠를 출시한 것뿐만 아니라 뭐 일종의 자신의 트위터 계정을 통해서 이를 또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그 포옹하는 장면을 보여주고 그게 이렇게 트랜지션을 통해서 빙글빙글 돌아서 티셔츠로 바뀌는 뭐 나름 뭐 게시물을 잘 만들어 놨던데 개인적으로는 브래디가 이거를 좀 안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그 컨커션 이후에 뚝배기가 깨진 게 분명하다. 지금 외관상으로는 괜찮은데 지금 안쪽이 다 깨져가지고 지금 뭐 난리가 난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진짜 이렇게 보면 옛날 말 틀린 거 없어요. 이제 검은 머리 달린 짐승은 거두는 거 아닙니다. 진짜.
그리고 이제 펜서스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면 음, 사실 지난 시즌까지 포함해서 최근 13경기에서 12경기를 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만큼 좀 뭐 패배에 익숙해져 가고 있었던 팀이 이제 펜서스였는데 그래도 모처럼 좀 승리를 거뒀고 스티브 일크스 감독 된 체제에서도 첫 승리를 거두는 뭐 그런 좀 기쁜 음,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팀 내 오펜스의 최고 스타였던 크리스찬 맥카프리를 이제 떠나 보내면서 사실상 뭐 완벽한 이제 리빌딩에 들어간 펜서스인데 이제 좀 지는 게 오히려 좋을 수 있는 상황에서 맥카프리가 팀을 떠나자마자 승리를 거뒀다. 이것도 네. 참 아이러니한 결과다. 뭐 그런 생각이 좀 음, 들더라고요. 그런 것 같아요. 이제 안 될 팀은 어떻게 해도 안 된다.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대로 물론 이제 그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이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팀으로서는 지는 게 좋은 거고 감독과 선수들은 당연히 이제 1승을 더 하고 싶어 하겠죠. 그렇다고 해서 팀이 지는 게 더 나은 결과로 이어진다라는 게 잘못된 명제는 아니거든요. 어쨌든 구단 입장에서는 뭐 지금 이 리빌딩이 들어간 상황에서 하나라도 더 높은 픽을 얻는 게 상당히 좀 유리한 상황인데 뭐 좀 아이러니하게도 정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크리스천 맥카프리가 떠난 이후에 1승을 하게 된 부분 그렇다고 지금 당장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그런 부분을 생각을 하면 예기 경기에서 냉정하게 얻은 거는 이제 브레디를 한번 이겨본 경험 예, 뭐 그 정도지 않을까요? 음. 그러니까 이날 이제 팀의 세 번째 쿼터백인 PJ 워커가 나서서 두 개의 터치다운을 성공시켰는데 뭐 평생의 자랑거리를 하나 얻었다. 그렇죠. 그런 예. 정도의 좀 수확이 있었던 그런 경기였고 사실 이제 맥카프리가 떠난 자리를 누가 메워야 하느냐 뭐 장기적으로 이제 다른 선수를 영입할 가능성도 있지만 적어도 이번 시즌은 이제 츄바 허바드 그리고 돈타 포어맨이 두 선수가 좀 역할을 나눠서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네. 이 두 사람이 이날 218 스크리미지 야드에 한 개의 터치다운을 합작을 했다. 그러면서 어느 정도의 가능성을 보여줬다는 거는 펜서스에게는 좀 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앞서 이제 펜서스가 로비 앤더슨에 이어서 크리스천 맥카프리까지 트레이드로 떠나보냈는데 지금 이제 수비 쪽의 핵심 선수인 브라이언 번스에 대한 이제 트레이드 문의가 계속해서 오고 있는 모양이에요. 펜서스는 이제 번스는 트레이드 시키지 않겠다라고 이제 좀 확실하게 좀 스탠스를 취하고 있는데 뭐 이게 사실인지 밝혀지진 않았습니다만 루머에 따르면 이제 1라운드 픽 두 장을 제시한 팀이 있었다고 해요. 근데 뭐 어쨌든 펜서스가 이 기둥뿌리까지 뽑아서 팔진 않겠다라고 이제 좀 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고 이 정도면 사실 이제 혹할 만한 조건이긴 하잖아요. 1라운드 두 장이니까. 물론 이제 사실 팀에 따라서 1라운드 두 장이 2라운드 픽 같은 1라운드 두 장일 수도 있고 진짜 뭐 최고의 1라운드 두 장이 될 수도 있는데 뭐 그것과 관계없이 일단 1라운드 두 장은 굉장히 좀 혹할 만한 그런 이제 트레이드 조건이긴 하잖아요. 그럼에도 거절을 했다는 건 브라이언 번스를 좀 반드시 지켜내고 우리가 리빌딩의 확신을 좀 축으로 삼겠다 이렇게 좀 선언을 했다라고 봐야 되지 않을까요? 음, 그래서 뭐 팬분들마다 이 뭐 제안을 거절한 거에 대해서 뭐 의견이 좀 분분하실 수 있겠지만 그래도 일단은 드래프트 픽이라는 건 이제 확실한 뭐 담보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아마도 음. 펜서스가 좀 이런 선택을 한 게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대여라고 얘기를 하긴 어렵지만 탐 브레이디를 상대로 좀 승리를 거뒀다. 이렇게 좀 마무리를 해보겠고요. 다음은 이제 애틀랜타 펠컨스와 신시내티 벵갈스입니다. 신시내티 벵갈스가 35대 17로 승리를 가져갔는데 조버로가 이날 이제 481야드에 3개 터치다운 모처럼 이제 시원하게 또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타일러 보이드, 티 히긴스, 그다음에 자말 체이스까지 이 벵갈스가 자랑하는 3명의 리시버가 이날 3개의 터치다운과 378야드를 합작하면서 음, 뭐 이 트리오 기준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리그 넘버원이다. 이런 것들을 다시 한번 좀 증명했던 경기였어요. 근데 음, 안타깝게도 지금 그 중에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자말 체이스가 이제 엉덩이 부상을 당하면서 한 4에서 6주 정도 지금 결장이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사실 네, 벵갈스 입장에서 좀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다. 이렇게 좀 봐야 될 것 같고 자말 체이스가 없는 기간에도 이날 보여준 것과 비슷한 화력을 유지할 수 있는지가
이제 시즌 중반에 좀 가장 큰 뭐 이슈이자 과제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구영일 선수에 대한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이는 이제 43야드 필드골 2개 엑스트라 포인트를 모두 이제 성공시키긴 했습니다만 또 이제 팀은 패배를 하고 말았습니다. 지난주에도 그랬고 아서 스미스 감독의 어떤 런 게임이 좋은 모습을 최근에 좀 보여줬던 펠컨스였는데 이날은 사실 뭐 그런 모습을 좀 보기는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마리오타와 함께하는 동안에는 러싱 공격이 뭐 상대를 압도하지 못한다면 늘 이렇게 좀 공격에서의 파괴력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이제 그게 현실이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 코데르 패터슨 같은 선수가 좀 빠르게 돌아오는 것이 뭐 펠컨스에겐 좀 중요해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펠컨스와 벵갈스의 경기 살펴봤습니다. 다음은 디트로이트 라이언스와 댈러스 카우보이스의 경기입니다. 24대 6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프레스카 선수가 이제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그 복귀전에서 댈러스 카우보이스가 승리를 거두면서 일단 지난주에 패배를 빠르게 이제 좀 분위기를 반전시키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사실 개막전에 이제 부상으로 빠진 이후에 이제 6주 만에 복귀전을 치른 것이었기 때문에 전반전에는 뭐 그렇게 경기 감각이 완벽해 보이지는 않았어요. 근데 이제 댈러스의 러닝백 듀오가 이날 확실한 역할 분담을 통해서 이제 닥 프레스캇의 부담을 줄여주고 공격을 좀 주도적으로 풀어준 것이 이제 댈러스의 뭐 승리 요인이었다 이렇게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 네. 토니 폴라드가 좀 많은 야드를 전진을 해주고 그다음에 이제 골라인 근처에서 이지키엘 엘리엇이 확실하게 이제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그런 이제 확실한 역할 분담이 좀 잘 됐던 댈러스의 이날 경기였어요. 네, 이날의 뭐 승리 공식 말씀해 주셨던 대로 폴라드의 전진 그리고 엘리엇의 마무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날 폴라드가 이제 러싱 시도당 야드가 6.9야드 굉장히 많은 야드를 나갔고 이날 이제 전체 109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을 하면서 또 팀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거기다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지키엘 엘리엇 선수가 2개 터치다운을 성공을 시키면서 또 이제 승리를 확실하게 좀 가져올 수 있었던 댈러스 카우보이스였고 프레스카 선수가 이제 복귀전에서 보여줬던 모습, 뭐 한창 좋았을 때 어떤 폭발적인 그런 공격은 아니었습니다만, 짤짤이 패스 잘 던지면서 턴오버 없이 안정적인 운영을 했고 결국은 이제 팀의 승리를 가져갈 수 있었다. 이렇게 정리를 좀 해볼게요. 그러니까 쿠퍼러시가 팀을 4연승으로 이끌었을 때 턴오버가 없었던 것이 가장 중요한 요인이었다. 저희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프레스캇도 이날 뭐 그와 비슷한 퍼포먼스를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댈러스가 지금 다른 부분에서는 분명히 좀 다른 팀들보다 강한 점들이 많기 때문에 쿼터백이 안정적인 게임 매니징만 해줘도 이 정도 이제 승리를 거둘 수 있는 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프레스캇이 이제 남은 시즌에도 좀 계속해서 턴오버를 만들지 않는데 좀 집중을 해야 될 것 같고, 경기 후 인터뷰를 보니까 이제 자신도 이제 복귀전이었기 때문에 뭔가 너무 무리해서 많은 것을 하지 않으려고 했다.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굉장히 현명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경기에 나서지 못하는 답답함이나 뭐 자신의 자리를 어느 정도 위협할 수 있는 뭐 잠재적인 대체자의 등장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스트레스가 많았을 텐데 그래도 좀 평정심을 유지하면서 좋은 경기를 펼쳤고 또 이제 동료들이 점수를 만들어내는 과정에서 평소보다 이제 조금 더 큰 리액션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러한 좀 뭐 스스로 스트레스를 받았던 부분들을 이렇게 좀 해소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뭐 이 쿠퍼러시가 한창 잘할 때 쿠퍼러시가 선발로 나와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얘기들도 많이 나오곤 했었는데 이 복귀전 이후에는 그런 얘기들이 또 쏙 들어갔습니다. 뭐 나름 성공적인 복귀전을 치렀기 때문에 뭐 당분간 이제 프레스캇의 입지에는 큰 뭐 문제나 뭐 변화는 있지 않을 것 같다라는 게 이제 저도 동의를 하게 되고 그리고 수비에서도 5개 색, 2개 인터셉션으로 디트로이트의 공격을 잘 억제를 했는데 역시 이날도 이제 마이카 파슨스, 트레번 딕스 이런 이제 키 플레이어들이 나름 뭐 중요한 장면들을 만들어줬습니다. 그래서 뭐 여러 장면이 있었지만 그 중에서도 이 트레번 딕스의 다이빙 인터셉션은 좀 팬분들이 한번 꼭 하이라이트 필름을 찾아보셨으면 하는 이제 그런 장면인데 리그 엘리트 와이드 리시버의 어떤 뭐 볼 캐치 능력 이런 것들이 있지 않다면 잡기 어려운 그런 굉장히 이제 터프한 공이었는데
이 코너백 포지션의 딕스가 그거를 잡아냈다. 이건 뭐 참 턴오버를 만들 수 있는 유형의 선수라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되고 뭐그 형의 그 지금 동생이 있죠. 예. 네 그래서 리그 전체에서도 지금 인터셉션 3위를 기록하고 있는 트레번 닉스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 이어서 다시 한번 이 인터셉션 뭐 왕 타이틀을 다시 한번 노릴 그런 이제 뭐 강력한 후보가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 마이카 파슨스의 얘기도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 뭐 수비에서 가장 압도적인 그런 어떤 퍼포먼스를 보여주는 건 역시나 마이크 파슨스인 것 같습니다. 이게 댈러스 카우보이스 팀 내뿐만 아니라 저는 리그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도 파슨스가 가장 좀 압도적인 수비 선수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음, 물론 이제 남은 시즌이 많기는 하지만 뭐 DPOI 한번 도전해 볼 만한 후보가 아닌가 저도 그렇게 음, 생각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라이언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정말 리그 최악의 수비를 보여주고 있는 라이언스인데 결국은 이 수비가 무너지면서 이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음, 3쿼터까지는 이제 10점밖에 내주질 않았기 때문에 나름 좀 네, 선전을 했었는데 결국 이제 4쿼터에 좀 무너진 게 결정적이었다고 봐야겠죠. 근데 음, 뭐 이날은 이제 수비진보다는 결국 이제 오펜스 쪽에 좀 패배의 책임을 물어야 될 것 같은데 고프가 2개의 펌블, 2개 인터셉션을 음, 던지면서 혼자서만 4개 턴오버를 범했고 팀 전체적으로 이제 5개의 턴오버를 쏟아냈어요. 그래서 네, 댈러스가 이날 이제 3개의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는데 그 3번 모두 라이언스의 턴오버 직후에 나온 득점이었다는 거. 이게 좀 뭐 상징적인 그런 뭐 이제 결과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네, 좀 들고 고프가 범하지 않았던 하나의 턴오버 이것도 이제 굉장히 결정적이었는데 사실 자말 윌리엄스가 그 터치다운을 1야드 남겨놓은 지점에서 이 펌블 턴오버를 기록하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이 턴오버가 결국엔 좀 팬들의 마음도 아프게 하고 디트로이트가 좀 분위기를 바꿔내는 기회를 좀 놓치는 그런 장면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날 이제 수비가 버티다가 무너지는 모습이었다면 그 무너지는 원인 제공을 한 건 사실 공격 쪽이었다. 좀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댄 캠벨 감독 부임 이후에 이제 원정 경기에서 아직까지 첫 승이 없는 라이언스거든요. 그러니까 성적을 이제 종합을 해보면 1무 11패입니다. 음, 그만큼 좀 이제 충격적인 원정 성적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 이게 시즌 전반적으로 이제 수비에서 무너지는 모습을 보여주다 보니까 좋았던 공격마저도 조금 이제 망가지는 모습을 최근에 보여주고 있고 그러다 보니 이번 경기에서는 이제 수비가 평소에 보여주던 것보다 나은 모습을 보여줬는데 결국은 이제 공격이 또 무너지는 그러면서 경기를 내주는 그런 흐름으로 이어졌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예전에 이즈만 그 사장님도 얘기를 여러 번 했습니다만 이 공격과 수비가 다른 팀이어도 경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서로에게 큰 영향을 주는 그런 존재다라는 걸 좀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경기가 아니었나 싶습니다. 음. 그래서 사실 라이언스가 시즌 초반에는 좀 많은 득점을 내면서 이제 리그의 다른 팀들에게 긴장감을 주는 그런 존재였는데 어느덧 최근에는 이제 그런 모습들도 많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음, 뭐 자이언츠나 제츠처럼 좀 거의 리그 최하위권에 오랫동안 머물렀던 팀들이 올해 좀 약진을 하고 있는데 네. 라이언스는 좀 그 대열에 끼지 못하고 있는 그런 시즌 초반입니다. 아마 이거는 그리고 좀 저는 그 생각도 드는 것이 그 패트리어츠와의 경기에서 라이언스의 공격을 어떻게 파괴할 수 있는지를 좀 블루프린트를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도 좀 있지 않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자이언츠와 잭슨빌의 경기로 좀 넘어가 볼 네, 네. 텐데 이 경기는 자이언츠가 6점 차 승리를 거두면서 4연승을 질주한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이 자이언츠의 향후 5주간의 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나는데 일단 그 아주 꿀 같은 일정의 첫 번째 경기를 승리로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시즌 성적을 6승 1패로 늘리는 데 성공을 했고 역시나 이제 자이언츠의 승리 공식 세이컨 바클리와 데니얼 존스의 발을 이용해서 자이언츠가 승리를 거뒀습니다. 음, 그러면서 이제 이글스가 이번 주에 바이위크였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반 게임 차로 이글스를 추격을 하게 된 자이언츠입니다.
이날 바클리와 데니얼 존스가 모두 100 플러스 러싱 야드를 기록을 했으니까 이 두 선수가 뭐 합쳐서 벌써 200야드를 넘게 달렸단 말이죠. 이제 그러다 네. 보니까 공격을 좀 쉽게 풀어갈 수가 있었고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역전패 위기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터치다운 하나면 이제 잭슨빌에게 승리가 넘어가는 이제 그런 위기도 있었는데 경기 막판에 이제 로렌스가 상대 진영 17야드 지점에서 공격을 시작해서 크리스찬 커크에게 아주 날카로운 패스를 성공을 시켰어요. 그래서 이게 뭐 역전이 되나 했지만 그 1야드 앞에서 이 자이언츠 수비진이 2명, 3명이 이제 달라붙으면서 이 커크의 야드 애프터 캐치를 완벽하게 차단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잭슨빌이 이제 역전을 만들지 못했고 자이언츠가 인해 승리를 가져갈 수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세이프티 듀오 이제 줄리안 러브, 제이비어 맥키니 선수가 힘을 합쳐서 커크의 전진을 막아내는데 좀 성공하는 모습이었고 그리고 이제 전반에는 또 골라인 근처에서 맥키니가 트래비스 이티엔을 태클해서 또 펌블 유도하는 모습 그 공을 또 줄리안 러브가 리커버리를 하는 모습을 이제 보여주면서 또 실점 위기를 탈출하는 모습이 있었는데 예, 이 줄리안 러브, 제이비어 맥키니 이 세이프티 듀오의 손발도 점점 더 잘 맞아가는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 두 선수가 전반에 한 번, 후반에 한 번 뭐 힘을 합쳐서 아주 키 플레이를 만들어주면서 이날 승리를 좀 지켜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결국 이 자이언츠가 이번 시즌 달라진데 뭐 1등 공신 중에 한 명은 이제 누가 뭐래도 브라이언 다볼 감독입니다. 근데 맞아요. 이 다볼 감독이 어떤 지금 짧은 기간에 성공에 도취되지 않고 여전히 좀 개선할 문제들을 찾아서 다음 주에는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고 경기에 나서겠다. 이런 이제 인터뷰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얼마나 좀 뭐 집요하고 얼마나 지금 침착하게 시즌을 뭐 끌고 가고 있는지 좀 볼 수 있었던 그런 인터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잭슨빌은 제임스 로빈슨을 떠나보냈습니다. 나중에 제츠 경기 이야기를 할 때 또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겠지만 어쨌든 이티엔과 로빈슨 중에 이티엔을 조금 더 키워보겠다는 결정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1라운드 픽이니까요. 앞서 이티엔이 좀 펌블 턴오버를 기록했던 거는 이제 오게 튀기는 했지만 이날도 114 러싱 야드에 한 개 터치다운을 기록을 했거든요. 그래서 점점 좀 리그에 적응하고 자신의 폼을 찾아가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일단 이티엔에게 조금 더 기회를 주기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이제 자이언츠와 제규어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네폴리스 콜츠와 테네시 타이탄스의 경기입니다. 테네시 타이탄스가 19대 10으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참 콜츠는 타이탄스만 만나면 왜 이렇게 작아지는 걸까요? 사실 두 팀이 이제 지구 라이벌로 이제 AFC 사우스 지구 우승 가능성이 가장 높은 두 팀인데 벌써 이제 타이탄스가 시즌 수입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타이브레이커나 이런 데서도 분명히 유리한 점을 가질 것 같아요. 뭐 사실상 이 경기를 승리로 가져가면서 테네시 타이탄스가 뭐 지구 우승에 훨씬 좀 가까워졌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뭐 승차가 많이 나지는 않습니다만 뭐 지구 내에서는 사실상 테네시의 적수가 그래도 아직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드는 경기였습니다. 이날 이제 타이탄스는 버드 듀프리 선수가 이 쿼터백을 계속해서 좀 압박하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는데 특히 이제 라이언 선수가 이 인터셉션을 던지는 그 장면에서도 버드 듀프리 선수가 또 프레셔를 넣는 장면이 있었었고 이걸 또 앤드루 애덤스가 픽식스로 연결을 하면서 이 리드를 벌리는 그런 모습이 또 있었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콜츠가 경기 막판에 추격을 좀 해오는 거에 대해서는 데릭 헨리의 어떤 힘에 의존한 러싱으로 퍼스트다운을 따내고 드라이브를 연장하면서 이제 시간을 잘 태웠습니다. 그래서 헨리도 이날 30번의 캐리 128야드를 달리면서 모처럼 좀 팬들이 기대하는 이제 그런 경기력을 좀 보여줬어요.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 두 팀도 이 주전 쿼터백이 부상을 당했는데 승리를 거뒀던 테네시의 이 쿼터백인 라이언 테널 같은 경우에는 당장 이제 뭐 8주 차에 선발로 나설 가능성이 높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 반면에 콜츠의 쿼터백인 맨 라이언 같은 경우에는 경기도 졌는데 지금 부상 정도도 굉장히 심해서 이날 이제 뭐 이 장비를 벗는데도 좀 상당한 통증을 호소를 했다 그러고요. 주전 자리도 지금 뭐 샘 엘링거에게
주게 됐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깨 분리증이라는 뭐 질병명이라고 해야 음, 될까요? 뭐 그런 부상을 당하면서 라이언이 좀 힘든 시간을 보낼 예정인데, 어쩌면 이게 좀 콜츠 유니폼을 입은 맨 라이언의 마지막, 혹은 NFL 선수로서의 맨 라이언의 마지막이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후자 쪽에 좀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라이언이 지금 이제 나이도 이미 많고, 음, 이날 뭐 부상을 당한 것과는 별개로 또 콜츠의 퍼포먼스가 그렇게 썩 만족스럽지는 않았기 때문에 부상에서 회복을 하더라도 뭐 콜츠 혹은 다른 팀에서 과연 주전 기회를 얻을 수 있을까에 음. 대해서는 좀 회의적인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현재 어떤 퍼포먼스만 놓고 봤을 때는 주전 쿼터백은 좀 어렵고 이제 백업으로 어딘가를 가야 될 텐데 지금 상당히 긴 기간 동안 주전 쿼터백의 역할을 해왔던 선수가 이 백업 쿼터백으로 가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생각도 좀 회의적인 그런 이제 시각이고 결국은 아마 좀 은퇴 수순으로 이어지게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음. 그래서 지금 프랭크 라이크 감독은 남은 잔여 시즌 동안 라이언을 벤치로 내리고 음, 2년차 샘 엘링거를 주전으로 낙점하겠다고 이미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사실 콜츠의 뎁스타트를 살펴보면 슈퍼볼 우승 경험이 있는 닉 폴스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2년차 샘 엘링거에게 기회를 준다는 것도 음, 약간은 좀 의외였어요. 뭐 콜츠가 뭐 완벽하게 지금 뭐 탱킹이나 리빌딩을 선언하는 팀은 또 아니기 때문에 어떤 당장의 성적을 생각한다면 닉 폴스가 조금 더 좋은 대안일 수도 있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콜츠 구단의 선택은 샘 엘링거였기 때문에 이 선수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은 선택의 문제였던 것 같아요. 뭐, 닉 폴스로 갈 수도 있고, 샘 엘링거도 갈 수도 있는, 뭐가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선택이었던 것 같은데, 뭐, 비슷한 값이면, 같은 값이면 좀 젊은 선수에게 기회를 주는 그런 취지였던 것 같고, 어쨌든 이제 샘 엘링거 선수는 2021 드래프트 6라운드 전체 218번으로 지명이 된 선수입니다. 텍사스 대학을 이제 졸업을 했고 아직까지 NFL 데뷔전을 치르지를 않았습니다. 음. 그래서 저도 이제 뭐 NFL에서의 경기 필름을 찾아볼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제 드래프트 당시의 스카우팅 리포트를 다시 좀 찾아봤는데 그 리포트를 살펴보면 이제 터프함이나 리더십은 가지고 있는 선수다. 하지만 포켓 안에서의 패싱 게임이나 어떤 예측에 기반한 뒷볼을 던졌을 때는 좀 뭐 기복이 심하다 이런 이제 평가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컨스턴트하지 않다 이런 이제 뭐 평가들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재밌는 건 이 선수의 프로 컴패리즌이 미첼 트루비스키예요. 아, 이게 참 이름만 듣고 이렇게 웃으면 안 음, 되는데 뭐 안 되겠죠. 예, 콜츠 입장에서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 이제 안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 좀 더 나은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데 사실 뭐 이 선수가 높은 라운드에 뽑힌 것도 아니고 여태까지 보여준 게 없다 보니 또 이제 그런 평가를 받았던 것 같은데 그런 생각 좀 들긴 하거든요. 닉 폴스랑 비교를 했을 때 샘 엘링거가 굉장히 좀 많이 쳐졌으면 엘링거에게 기회가 가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물론 이제 뭐닉 폴스 역시도 정말 드라마틱한 시즌을 만들어낸 적이 있습니다만 사실 이제 그 시즌을 제외하고 나면 뭐 이렇다 할 좋은 성적을 그 이후에 만들어내지 못했기 때문에 아주 좋은 쿼터백이다라고 보는 것도 좀 무리수가 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어쨌든 보여준 게 있는 선수와 보여준 게 하나도 없는 선수 중에 보여준 게 없는 선수를 택했다는 건 지금 현 시점에서 최소한 비슷하다라는 평가를 팀 내에서 내렸다는 얘기거든요. 음. 그래서 이번 오프 시즌 훈련 과정에서 이제 엘링거의 퍼포먼스가 꽤 괜찮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음, 이제 코칭 스태프에서 좀 눈여겨 보고 있다가 맷 라이언의 이탈에 대비한 뭐 플랜 B로 이 샘 엘링거를 올리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스카우팅 리포트에 지적되어 있던 단점들이 프로 무대에 와서 훈련을 통해서 얼마나 좀 개선이 됐는지를 좀 지켜봐야 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다음 주 콜츠 경기도 좀 유심히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골츠와 타이탄스의 경기 살펴봤고, 다음은 이제 그린베이 패커스와 워싱턴 커맨더스의 경기입니다. 워싱턴이 23대 21로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추락하는 것에는 날개가 없다라는 그런 이제 문장이 참 패커스의 최근 어떤 폼과 좀 잘 어울리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패커스가 충격의 3연패에 빠졌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선수단 분위기도 굉장히 좀 어수선해지고 있는 상황이고, 이게 팀의 성적이 좋을 때는 분위기가 개판이어도 사실 이렇게 성적이 좋기 때문에 남들에게 알려지지 않고 이렇게 그대로 흘러가는 그런 경향이 좀 있는데, 이게 성적이 나지 않기 시작하면 그런 문제들이 좀 불거지거든요. 음. 그러면서 에런 로저스 선수가 지금 또 뭐 루키 선수들, 동료들 뭐 비난하는 말을 하면서 또 도마에 오르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선수는 경기를 뛰면 안 된다. 뭐 이런 취지의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네. 뭐 글쎄요. 외부의 어떤 평론가나 뭐 일부 팬들이 이런 얘기를 할 수는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음, 팀 내에서 가장 많은 연봉을 받고 또 뭐 명성이나 쌓은 커리어를 봤을 때 팀 혹은 이제 리그를 대표하는 선수가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는 글쎄요, 좀 아쉽죠. 사실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힘, 본인이 가지고 있는 경험을 이용해서 조금 부족한 어린 선수들, 또 동료 선수들을 끌고 가는 게 어떤 리더의 덕목인데, 음. 어, 그리고 저는 이제 그런 게 이제 팀 스포츠의 특성이라고 생각하는데, 에런 로저스는 이제 마흔이 돼서도 아직 그런 것들을 좀 깨닫지 못한 건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너무 많은 실수를 하는 선수는 이제 경기를 뛰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이제 에러슨 로저스가 했잖아요. 저는 너무 많은 말 실수를 하는 사람은 인터뷰를 하면 안 된다. 저는 그런 얘기를 좀 하고 싶네요. 네, 요것도 이게 말을 한번, 하는데 입에서 똥을 싸는 그런 사람들이 있거든요. 네, 저는 대표적인 그 케이스가 에런 로저스라는 생각이 들고, 본인이 뭐 아무리 잘 하더라도 이건 팀 스포츠이기 때문에, 특히나 이제 쿼터백에게 저는 승패가 주어지는 것 자체가 옳다라고는 생각은 하지 않는 사람입니다만, 어쨌든 그 스탯이 쿼터백에게 주어진다는 건 쿼터백이라는 포지션이 갖는 어떤 그 중요성, 특수성을 좀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런 중요한 포지션에 있는 사람이, 그리고 리그에서 이제 베테랑으로 취급을 받는 선수가 이런 식의 이제 동료들을 비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준다? 좀 굉장히 많이 아쉽죠. 이거는 뭐 개인 스포츠 했어야죠. 뭐 골프를 치던지 볼링을 치던지 뭐 혼자서 할 수 있는 스포츠를 뭐 선택을 했었으면 모를까. 이 미식 축구라는 팀 스포츠를 선택한 이상 이런 식의 어떤 인터뷰는 좀 많이 아쉽습니다. 예. 음, 안 그래도 이제 뭐 인성 파탄자로 좀 잘 알려진 에런 로저스인데 다시 한번 그게 또 증명이 되는 순간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고, 점점 더 이게 좀 이 NFL 팬들이 정 떨어질 만한 어떤 행동을 좀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음, 아쉽네요, 좀. 예. 네. 그리고 이제 워싱턴 이야기로 넘어가 보면 카슨 웬츠가 지금 이제 부상으로 장기가 결장이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타일러 하이니키가 이제 시즌 첫 선발 출전 경기를 가졌어요. 근데 여기서 좀 기분 좋은 승리를 거두면서 뭐 팀도 첫 연승에 성공을 했고 하이니키가 사실 이제 픽식스를 하나 허용하기는 했지만 그래도 200야드 이상 또 두 개의 터치다운 패스를 연결시키면서 어쨌든 카슨 웬츠가 있을 때보다는 조금 더 이제 공격이 잘 풀렸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해야 될 것 같고 진작에 테일러 하이니키가 선발로 나왔어야 되지 않나. 그러니까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하이니키가 선발을 가는 게 맞았다. 카스멘츠를 데려온 게 물론 이제 이 한 경기로 모든 그 이 결론을 내릴 수는 없습니다만 카스멘츠를 데려온 것 자체는 저는 좀 실책이었다라고 하는 게 좀 어느 정도는 증명이 되는 경기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하이니키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뭐 적극성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잘 드러났던 경기였고 음, 특히 이제 테리 맥러린에게 던져졌던 터치다운 패스는 좀 팬분들이 한번 하이라이트 필름으로 좀 찾아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 정도였어요. 그래서
맥러린이 이제 사이드라인을 타고 이제 상대 수비와 같이 달려가고 있었는데 굉장히 좀 세퍼레이션이 거의 없는 이제 타이트한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하이니키가 아주 적당한 속도, 적당한 위치로 이제 좋은 패스를 날리면서 아주 멋진 터치다운을 하나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워싱턴이 지금 3승 4패로 조금 처져 있기는 한데 남은 시즌 이제 하이니키와 함께 조금 더 올라가는 그런 이제 분위기를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이어서 이제 뉴욕 제츠와 덴버 브론코스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제츠가 16대9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시즌 5승째를 기록을 했는데, 덴버 브론코스가 가뜩이나 이제 부진한 출발을 하고 있는 와중에 이날 이제 주전 쿼터 러셀 윌슨까지 빠지면서 더욱더 좀 힘든 경기를 할 수밖에 없었고, 최근 상승세를 타고 있는 제츠가 당연하게 승리를 거둘 수밖에 없는 좀 그런 경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제츠는 4연승, 브론코스는 4연패를 당하게 됐어요. 그것만으로도 두 팀의 최근 분위기를 잘 설명을 해주는 것 같고, 사실 이 백업 쿼터백이었던 브래들리 핀이 이제 거의 경험이 없는 선수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이제 사실 러닝백, 스페셜 팀, 수비 이런 데서 좀 도와줘야 되거든요. 근데 멜빈 고든과 라테비어스 머리가 합쳐서 57야드밖에 달리지를 못했고, 스페셜 팀에서도 이제 맥마나스 키커가 엑스트라 포인트 실패, 또 56야드 필드골 실패 이런 걸 하면서 또 경기를 좀 리드해 나갈 수 있는 기회들을 좀 놓쳤습니다. 그래서 네. 이렇게 좀 동료들이 도와주질 못하다 보니까 이제 좀 경기를 끌려갔고 4쿼터 이제 마지막에 동점 기회가 그래도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서 고포릿에 실패를 하면서 결국 이제 그대로 패배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네. 일단 다음 주에 잭슨빌과의 런던 경기가 준비가 되어 있는 덴버 브론코스인데 이날 경기에는 이제 러셀 윌슨 선수가 출장할 가능성이 꽤 높다고 해요. 일단 좀 휴식을 가졌는데 지금 이 윌슨 선수도 앞서 보여줬던 퍼포먼스가 썩 좋지 않았거든요. 그런 부분을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윌슨이 이제 짧은 휴식 이후에 예전에 좋았던 모습을 좀 보여줄 수 있을 것인가. 그 부분은 사실 좀 부정적이긴 합니다만 어쨌든 러셀 윌슨 선수가 좀 옛날 모습으로 돌아와 줘야 되는 그런 덴버 브론코스입니다. 사실 좀 부담이기는 해요. 그러니까 덴버가 지금 서부에 위치해 있는 팀이기 때문에 런던까지 이제 비행을 한다는 것들이 이제 동부에 있는 팀들보다는 훨씬 더 좀 부담스러운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네. 지금 윌슨이 부상에서 회복하는 과정에서 또 이런 장거리 비행을 한다. 이런 부분들이 브론코스에게는 좀 일정마저 좀 따라주질 않고 있는 모양새인데 자신의 경험과 커리어 이런 것들로 좀 극복을 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제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면 일단 잭 윌슨 선수가 이날 경기에서도 썩 그런 임팩트가 있는 모습은 아니었습니다만 어쨌든 다른 선수들의 맹활약으로 또 승리를 이어갔습니다. 근데 승리보다 더욱더 좀 뼈아픈 소식은 지금 이 강력한 오펜시브 루키 오브 더 이어 후보였던 브리스올 선수가 이날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고, 근데 브리스올 선수만 부상을 당한 것이 아니라 지금 일라이즈 베라 터커 선수 역시도 시즌 아웃 부상을 당했거든요. 이 두 선수가 모두 이탈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주전 러닝백과 주전 오펜시브 가드 선수들이 지금 빠지게 됐으니까 제치에겐 좀 큰 타격입니다. 그래서 특히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 이날도 62야드 빅플레이 러싱 터치다운을 만들어내는 등 최고의 활약을 계속해서 보여주고 있었던 선수였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뼈아픈 부상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 브리스톨의 이탈 공백을 메우기 위해서 이제 제임스 로빈슨을 영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살펴보면 2023년 조건부 6라운드 픽을 주고 이제 양 팀이 로빈슨을 거래를 했는데 만약 로빈슨이 이제 제트로 건너와서 260야드 이상을 달리면 이게 5라운드 픽으로 바뀐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로빈슨이 큰 부상만 당하지 않는다면 충분히 채울 수 있는 옵션이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5라운드를 주고 이제 로빈슨을 데려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거를 감안하더라도 제츠가 굉장히 좀 싸게 로빈슨을 데려온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네. 어떤 시기적인 이제 트레이드 마감 시간을 앞두고 사실 가격이 좀 올라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런 부분들 또
주전 러닝백이 다쳤다는 좀 다급함 이런 것들을 감안하면 그래도 데뷔 시즌에 1000러싱야드를 넘긴 제임스 로빈슨을 이런 정도의 대가로 데려왔다는 거는 저는 좀 제츠에게 손을 들어주고 싶은 그런 트레이드였습니다. 심지어 이 선수가 이제 언드래프티드 출신의 선수이기 때문에 뭐 사실상 이제 이 정말 길 가다가 금덩어리를 주었다라고 표현을 해도 좋을 만큼 이 잭슨빌로서는 정말 잘 데려온 선수였는데 어쨌든 이 선수가 제치에서 조금 더 이제 좋은 환경 속에서 더 좋은 활약을 저는 펼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뭐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최근에 좀 러닝백에 대한 가치가 좀 많이 떨어지긴 했었잖아요. 네, 그런 부분을 감안을 하더라도 뭐 이 트레이드 자체는 저는 제츠가 좀 더 이득을 본 그런 트레이드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제 이 트레이드에 대한 손익 계산을 또 시즌 끝나고 나서 다시 해봐야 되겠습니다만 현 시점에서 봤을 때는 제츠가 좀 이득인 것 같다. 이렇게 좀 생각이 드네요. 그리고 이 브리스올과 함께 저희가 늘 언급했던 이제 아메드 소스 가드너 코너백 선수도 이야기를 좀 해보면 이날 10개의 태클, 3개의 패스 굴절을 통해서 이제 브론코스의 오펜스를 완벽하게 잠재웠는데 특히 이제 앞서 얘기했던 경기 막판 덴버의 고포리 상황에서 상대 넘버원 리시버 코틀랜드 서튼과 1대1로 붙어서 이 결정적인 패스 수비를 해냈던 게 바로 이 소스 가드너였어요. 그래서 코너백이라는 포지션이 사실 신인 선수가 굉장히 바로 적응해서 잘하기가 어려운 자리 중에 하나다 이렇게 알려져 있는데 이 아메드 소스 가드너가 정말 적응 시간이라는 게 없이 뭐 리그에 빠르게 녹아들고 있고 뭐 신인 수비 선수 상을 넘어서 뭐 프로볼이나 올프로도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는 퍼포먼스가 아닌가 뭐 그렇게 저는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의 좀 이 좋지 않은 소식이 있는데 리시버 일라이즈 무어 선수가 자신의 어떤 그 공격에서의 비중, 역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또 불만을 가지고 트레이드 요구를 했다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4주차까지는 이제 90%가 넘는 이제 스냅 참여율을 보여주다가 그러니까 5주차에 66% 그리고 6주차에 58% 이제 스냅에 대한 어떤 그 퍼센테이지도 좀 많이 낮아졌고 그리고 심지어 스냅에 참여를 했을 때도 이제 많은 타겟이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불만을 좀 드러냈는데 그러면서 이번 주 이제 훈련 그리고 경기는 아예 좀 불참을 때렸거든요. 일단 뭐 제츠는 트레이드를 거부를 한 상황입니다. 뭐 그러면서 이제 일라이즈 모어도 훈련에는 복귀를 할 예정이다. 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한 번 이렇게 빠그러지고 나면 좀 좋은 관계를 이어가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뭐 올 시즌은 일라이즈 모어가 팀에서 뛴다고 하더라도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좀 각자의 갈 길을 갈 가능성이 높지 않겠느냐 이렇게 좀 점쳐지고요. 그리고 이제 팀에 남아있는 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뭐 팀에 공헌을 할 수 있겠느냐? 뭐 사실 큰 기대를 하긴 좀 어렵다는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알기로는 일라이자 모어도 나름 2라운드 픽 출신의 굉장히 상위 라운드에서 뽑은 좋은 리시버였는데 어쨌든 좀 팀과 뭐 불화를 일으키면서 뭐 크게 지금 팀에서 정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제츠가 다음 주에 이제 패츠와 경기를 치르게 되고 그리고 향후 이제 4주 동안 패츠와 2경기, 바이위크 그리고 빌스와의 한 경기가 지금 예정이 되어 있고요. 지금 뭐 빌스와의 한 경기를 제외하고 나면 패츠와의 2경기는 제 입으로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참 저도 믿기지가 않습니다만 제츠가 2경기 다 수입을 하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생각을 좀 갖고 있습니다. 지금 브리스올이 빠진 공백을 제임스 로빈슨은 얼마나 빠르게 메울 것인가 그리고 빌 벨리책 감독이 그 약점을 어떻게 공략할 것인가가 좀 키포인트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츠가 지금 굉장히 좋은 시즌 출발을 보이고 있는데 결국 이제 순위 싸움을 해야 되는 지구 라이벌들과의 경기에서 또 대등한 혹은 우세한 뭐 경기 결과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좀 지켜보겠습니다. 네, 뭐 저는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다음 주 경기는 안 볼까 이렇게 생각 중입니다. 휴스턴 텍산스와 라스베이거스 레이더스의 경기로 넘어가도록 하죠. 라스베이거스가 38대 2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 이게
뭐 저한테는 썩 좋지는 않은 소식입니다. 뭐 어쨌든 조시 제이콥스가 143 러싱 야드에 3개 터치다운을 몰아치면서 또 휴스턴을 상대로 완승을 거뒀고 데리카도 이날 뭐 인터셉션 없이 241야드에 터치다운 하나.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최고의 퍼포먼스를 보여주면서 데리카가 또 승리를 일궈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이제 리그의 대표적인 약팀인 텍산스를 상대로 거둔 기록이기 때문에 레이더스 팬들이 가지고 있던 어떤 고민 혹은 걱정거리들을 뭐 한 방에 날려주는 그런 통쾌한 승리는 아니었다.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들고 챈들러 존스도 이제 레이더스 이적 후에 첫 번째 색을 기록을 했다고 하는데 뭐 어쨌든 애리조나 시절에 비해서 좀 잠잠한 시즌을 보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날 네. 경기를 계기로 좀 혈이 뚫려서 뭐 이전에 보여주던 퍼포먼스를 좀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해봅니다. 네. 그리고 이제 휴스턴이 넘버원 리시 브랜든 쿡스를 이제 트레이드 매물로 이제 내놨다라는 얘기가 돌고 있는데 사실 이제 브랜든 쿡스가 어떻게 보면 이제 얼마 전에 팀을 떠난 사이비 목사 이잭 이스터비의 어떤 그 입김 아래 데려온 선수였잖아요. 그랬던 만큼 또 브랜든 쿡스 물론 이제 경기의 퍼포먼스도 물론 영향을 끼쳤겠습니다만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좀 정리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래서 휴스턴이 지금 이번 시즌도 1승 4패 1무니까 뭐 어떤 순위 싸움에 참전하기에는 굉장히 좀 부족한 성적입니다. 근데 음, 어쨌든 뭐 많은 전문가 팬들이 좀 휴스턴 침체기의 원인으로 꼽았던 잭 이스터비가 팀을 떠났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좀 기초공사부터 다시 좀 팀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과정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렇게 이제 텍사스와 레이더스의 경기 잠깐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시애틀 시혹스와 LA 차저스의 경기입니다. 37대 23 이제 시애틀 시혹스가 승리를 가져갔는데 뭐 최근에 이제 자이언츠와 제츠 이 뉴욕의 두 팀이 정말 성공적인 반전을 만들어내면서 정말 이 뉴욕이라는 도시에 정말 많은 스포트라이트가 이 쏘아지고 있는데 저는 이제 시애틀의 올 시즌 역시도 굉장히 좀 놀랍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하면 러셀 윌슨을 떠나보내면서 사실상 시애틀이 이제 리빌딩에 들어갔다라는 그런 시선들이 많았었고 그러면서 올 시즌 시애틀의 성적이 더군다나 지노 스미스가 선발 쿼터백으로 시작을 했었던 시즌이었기 때문에 좋은 성적을 내기는 어렵다라는 그런 평가들이 좀 지배적이었거든요. 그럼에도 현재까지 4승 3패 굉장히 좋은 성적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팀의 전력 그리고 떠나보낸 선수들 그리고 어떤 속해 있는 지구나 스케줄의 강도 이런 것까지 감안하면 저는 음, 사실 시애틀이 리그 전체 꼴찌를 해도 좀 이상하지 않은 시즌이라고 생각을 했었어요. 근데 맞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7주 차가 끝난 시점에서 NFC 웨스트 지구 단독 선두가 지금 시애틀입니다. 음, 그래서 물론 지구 라이벌 팀들의 예상의 부진도 좀 한몫을 하고 있지만 시애틀 자체도 충분히 경쟁력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음. 지노 스미스 같은 경우는 지금 뭐 일부 국내 팬들이 이제 지노신이라고 부르더라고요. 네, 뭐 그 정도로 뭐 정말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뭐 지노 스미스를 놀리기 위해서 붙인 별명이 아니라 적어도 음, 이 7경기의 퍼포먼스만큼은 그런 이야기를 들어도 뭐 크게 이상하지 않은 정말 좋은 활약이에요. 음. 그러니까 이날도 이제 105의 패서 레이팅 기록하면서 210야드 2개의 터치다운 하나의 인터셉션. 뭐 지노 스미스로서는 정말 뭐또이 좋은 모습을 보여줬었고 이날은 사실 타일러 로켓이라든지 DK 메카프 이런 선수들에게 의존하기보다는 또 정말 좀 다양한 리시빙 옵션들을 사용을 하면서 또 경기를 운영하는 모습이었거든요. 이 부분은 사실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자, 말키스 구딜이 2개 터치다운, 윌 디슬리도 45야드 정도를 잡아줬으니까 이 메칼프와 로켓이 아닌 다른 선수들도 충분히 공격에 가담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을 잘 보여줬던 경기였고 첫 드라이브에서 이제 인터셉션을 허용했음에도 불구하고 흔들리지 않고 나머지 시간들을 어떤 자신의 온전한 경기력으로 이제 복구를 해냈다.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인상적이었거든요. 그래서 네. 사실 지난 시즌까지의 지노 스미스는 이렇게 좀 한번 흔들렸을 때 다시 좀 정상으로 돌아오지 못하는 모습들도 많았고 기복도 음, 굉장히 심한 선수였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근데 네.
어쨌든 이렇게 좀 안정적인 주전 자리를 보장받고 시즌을 출발하다 보니까 지노 스미스도 확실히 좀 안정감 있고 달라진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그 7주차까지 이제 치른 시점에서 또 하나의 좀 인상적인 부분은 서드다운 컨버전에 대한 성공률입니다. 지금 시애틀의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이 45.47%. 이게 지금 리그 4위의 기록이거든요. 시애틀보다 더 높은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을 기록하고 있는 팀이 버팔로 빌스, 캔자스시티 칩스, 지금 신시내티 벵갈스 이 세 팀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 팀의 쿼터백이 지금 뭐 조시 앨런, 패트릭 마홈스, 조이 버로우 뭐 이 선수들임을 생각을 해보면 사실 지노 스미스는 같은 선상에 놓을 수 있는 쿼터백은 아니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지금 이 선수들만큼 높은 서드다운 컨버전 성공률을 기록을 하고 있다는 부분, 이런 부분은 좀 뭐 예상 외에 좀 선전이지 않나. 물론 이게 지노 스미스만의 어떤 수운이라고 보긴 좀 어렵겠습니다만 어쨌든 지노 스미스도 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거든요. 그런 부분 생각을 해보면 지노 스미스가 올 시즌 시애틀에서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플루크라고 치부하기만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어느덧 7경기까지 왔기 때문에 좀 어느 정도 지금 데이터가 누적이 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페이스가 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지노 스미스의 이번 시즌 굉장히 좀 기대가 되고, 사실 이제 지노에 대한 이야기를 한참 했지만 이번 경기 한정에서 누가 가장 승리에 대한 지분을 많이 가지고 있느냐 하면 역시 러닝백 케니스 워커를 좀 꼽아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네. 워커는 이제 쐐기를 박는 74야드 터치다운 런을 포함해서 이날 168 러싱 야드, 2개 터치다운으로 이제 차저스의 러싱 디펜스를 완벽하게 이제 파괴를 했거든요. 그래서 앞서 언급했던 이제 제츠의 브리스 홀이 안타까운 시즌아웃 부상을 당했기 때문에 남은 시즌 이 페이스대로만 치른다면 루키 러닝백 넘버 원 자리는 이 케니스 워커가 좀 맡아놓은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올 시즌 시애틀이 꺾었던 상대들을 한번 다시 확인을 해보면 지금 브론코스의 라이언스 뭐 이 두 팀은 좀 약팀으로 분류가 됩니다만 지금 카디널스를 꺾었고 거기다가 차저스까지 넘어섰거든요. 그러니까 시애틀 역시도 지금 지구 선두를 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뭐 대형 사고까지는 아니지만 중형 사고 정도는 칠 수 있는 팀이지 않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래서 이제는 플레이오프를 노릴 수 있는 팀 그런 후보군으로 시애틀을 충분히 좀 넣어줘도 될 것 같고, 그래서 다음 주 경기가 좀 더 기대가 돼요. 그러니까 서부 쪽에서 굉장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게 시애틀이라면 동부 쪽에서 같은 역할을 하고 있는 게 또 뉴욕 자이언츠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이 시애틀과 자이언츠의 경기에서 누가 더 자신들의 상승세를 이어갈 수 있을지 한번 확인해보면 재밌을 것 같고, 케니스 워커와 세이컨 바클리의 주전 러닝백 대결도 굉장히 좀 흥미롭게 지켜볼 만한 포인트가 아닌가 싶습니다. 차저스 얘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차저스가 최근 3경기 연속해서 경기 초반에 좀 끌려가는 그런 경기 흐름이 반복이 되고 있거든요. 물론 이제 앞선 2경기 브라운스와 브론코스전에서는 이제 역전승을 거두긴 했습니다만 이날은 또 역전의 어려움을 겪으면서 이제 경기를 내주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이 얘기는 사실 이제 수비 쪽에서의 문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만 이게 공격 쪽에서 이 경기 전에 보통 이제 첫 번째 드라이브 내지는 첫 몇 번의 플레이 같은 경우에는 정해진 대로 준비를 해오잖아요. 이 플레이들을 좀 수행하는 데 어려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이 플레이에 대한 준비가 좀 잘못돼 있다 이렇게도 좀 해석을 할 여지가 있는 것 같고 좀 그런 생각도 드는 것이 이게 오펜스가 공격을 하는 리듬을 찾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런 생각도 좀 들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날 이제 1쿼터가 끝난 시점에서 이미 3 포지션까지 벌어졌기 때문에 차저스 스스로 좀 러싱과 패싱의 밸런스를 깰 수밖에 없었어요. 이럴 때는 이제 빠르게 대량 득점을 해야 되기 때문에 패싱에 좀 치우쳐지는 공격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이런 리드를 내주는 과정에 있어서 여러 가지 원인이 있었겠지만 이날도 이제 브랜든 스테일리의 고포리 시도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 시작 후 이제 수비로 시작했던 차저스인데 인터셉션을 얻어냈어요. 그러면은 뭐 굉장히 좀 기세를 올리고 선취점을 오히려 역으로 성공시키면서 리드를 잡아나가면 되는데 이미 상대 진영 필드골 레인지 안에 들어와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고포릿을 시도하다가 이제 실패를 하면서 득점 없이 공격권을 다시 넘겨주고 말았거든요. 그래서 네. 여기서부터 굴러간 스노우볼을 결국엔 시애틀의 터치다운, 차저스의 인터셉션, 다시 시애틀의 터치다운, 다시 차저스의 펌블, 그리고 시애틀의 필드골까지 이어지면서 이게 3포지션까지 벌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네. 경기 막판에 뭐 정말 득점이 필요하고 상대에게 공격권을 주면 안 되는 상황에서 고포릿을 하는 거는 이해할 수 있지만 굳이 석점을 만들어낼 수 있는 상황에서까지 경기 초반 고포릿을 시도하는 게 그렇게까지 의미가 있었을까? 그리고 실패했을 때 리스크가 너무 크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을 좀 반복적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사실 전임 감독이었던 앤서니 린 같은 경우에는 너무 이제 좀 이 보수적인 오펜스로 욕을 많이 먹었었는데 스테일리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얘기를 하긴 했습니다만 브랜든 스테일리가 너무 이제 고포릿을 남발하는 이게 소위 말하는 이제 고포릿 성애자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좀 팬들에게 또 비판을 받고 있거든요. 그 어느 중간이 좀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제 이날 경기에서도 또 차저스의 부상자가 하나 더 늘었습니다. 제이씨 잭슨 선수가 이제 부상으로 또 이탈을 하게 됐는데 무릎 부상을 당하면서 시즌 아웃이 됐거든요. 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많이 아쉽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뭐 거액을 주고 FA로 영입한 선수였기 때문에 또 이런 이제 장기 부상이 팀적으로는 더 안타까울 것 같고 키넌 앨런 대신에 이제 넘버원 리시브 역할을 해주던 게 마이크 윌리엄스인데 이 선수도 부상을 당하면서 뭐 시즌 아웃까지는 아니지만 몇 주간 이탈이 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네. 차저스가 많은 기대를 받고 출발했지만 또 여러 가지 악재들로 잘 안 풀리고 있는 시즌 초반이다. 그렇게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시옥스와 차저스의 경기 얘기를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캔자스시티 칩스와 샌프란시스코 49어스의 경기입니다. 캔자스시티 칩스가 44대 23으로 이제 무난한 승리를 가져갔는데 이 경기 이제 슈퍼볼 54의 리매치 그리고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의 49어스 데뷔전이었습니다. 이런 요소들로 인해서 굉장히 좀 많은 관심을 모았었던 경기였는데 칩스가 좀 무난한 그런 승리를 가져갔던 경기였습니다. 일단 뭐 패트릭 마홈스 그리고 마홈스를 위시한 이제 칩스 스킬 플레이어진들이 뭐 리바이 스타디움을 좀 점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마홈스가 뭐 인터셉션이 하나 있기는 했지만 423야드에 3개 터치다운이나 성공을 시켰으니까 뭐 맹폭을 했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고 주주, 마르케스 발데스 스캔틀링이 각각 100야드 이상을 잡아줬어요. 그리고 미코라드먼이 많은 야드는 아니었지만 무려 3개 터치다운을 성공시키면서 트래비스 켈시에 대한 의존도 없이도 칩스도 이렇게 뭐 40점 이상을 만들어낼 수 있는 팀이라는 걸 좀 보여줬던 그런 경기였습니다. 네. 특히나 이제 이 피지컬이 좋은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 그리고 빠르게 장점이 있는 미콜 하드먼 선수의 각각의 장점을 좀 극대화한 것이 좀 잘 통했던 경기였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나 이제 이 뒷볼 쪽에 강점이 있는 마르케스 발데스 캔틀링이 이제 3번의 캐치에 111야드 전진을 또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 미콜 하드먼 같은 경우에는 이제 모션을 이용한 추진력 그 추진력을 바탕으로 이제 전진을 만들어내면서 또 이 상대 수비진을 좀 유린하는 그런 모습들을 또 보여줬었거든요. 그러니까 기존에 이 칩스가 보여줬던 어떤 공격이긴 합니다만 그 공격을 기존에 보여줬던 선수들이 아닌 다른 선수들이 보여줬다는 것이 좀 고무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이 좀 들고요. 그러니까 발데스 스캔틀링 같은 경우는 뭐 피지컬도 좋지만 또 스피드도 굉장히 빠른 리시버로 알려져 있어요. 그래서 좀 나이너스의 후방을 잘 돌파를 하면서 이제 기회들을 얻어냈고 하드먼 같은 경우는 이제 본업이 와이드 리시버긴 하지만 이날은 이제 제스윕을 활용한 2개의 러싱 터치다운을 또 기록한 것이 인상적이었거든요. 이 선수는 뭐 워낙 순간적인 스피드나 뭐 이런 것들이 좋기 때문에 앤디 리드 감독이 좀 각각의 선수에게 맞는 뭐 옷을 좀 입혀줬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습니다. 네, 뭐 어쨌든
공격에서 압도적인 모습을 보여줬었던 칩스였고 나이너스 같은 경우에는 이날 이제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가 데뷔전을 치렀습니다. 공격 스냅의 29% 정도만 참여를 했기 때문에 많은 이제 공격에 투입이 되지는 않았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10번의 터치에 62 스크리미지 야드를 기록하면서 뭐 변함없는 클래스를 또 보여주었습니다. 사실 이제 하늘색, 검은색 이런 유니폼을 입는 게 익숙했던 맥카프리에게 빨간색, 그다음에 금색 이런 이제 유니폼을 입혀 놓으니까 조금 어색하기는 했어요. 근데 이것도 뭐 맥카프리와 이제 팬들이 좀 적응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싶고 뭐 점차 시즌을 치러가면서 이제 공격에 참여하는 스냅을 높여갈 겁니다. 예, 그랬을 예. 때 맥카프리가 이제 펜서스에서 좋았을 때만큼의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는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나이너스가 사실 이날 뭐 20점 차 이상의 대패를 당하기는 했지만 흐름을 주도할 기회가 없었던 거는 사실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경기 초반에 10점을 앞서가기도 했었고 역전을 허용한 다음에도 사실 상대 스페셜팀의 펀트 리턴 미스로 이제 상대 레드존에서 공격기를 잡은 순간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런 데서 좀 확실하게 터치다운 성공시키면서 상대 실수를 좀 응징하는 강팀의 면모를 보여줄 필요가 있었는데 가로폴로가 좀 뭐 어떻게 보면 친절하게 공을 다시 돌려주면서 이제 경기가 끝날 때까지 두 번 다시 역전 기회가 오지를 않았습니다.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긍정적인 부분을 찾아보자면 역시나 세이프티 탈라너 후판가 선수의 이 인터셉션 이 장면을 좀 짚고 가야 될 것 같은데 동료의 몸을 맞고 튀어나온 볼을 또 넘어진 동료 위로 다이빙을 시도해서 이렇게 인터셉션을 만들어내는 그런 모습이 있었거든요. 이건 사실 이 훈련으로 되는 부분이라기보다는 좀 타고나는 영역에 가깝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극성, 그다음에 뭐 동물적인 반사신경 이런 것들이 좀 결합된 하나의 뭐 작품이 아니었나 생각이 들고 이 후판가가 뭐 독특한 헤어스타일뿐만 아니라 정말 재기 넘치는 뭐 센스, 적극적인 뭐 수비 가담으로 뭐 팀의 좀 활력소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시즌입니다. 나이너스가 이제 다음 주에 지구 라이벌 또 램스와의 중요한 경기를 앞두고 있는데 지금 이 두 팀이 최근에 계속해서 이제 지구 우승 경쟁을 했던 팀이었고 최근에 이 트레이드 영입에서의 경쟁자가 되는 그런 이제 상황도 굉장히 많았었거든요. 멀리 가지 않더라도 지금 크리스찬 맥카프리 역시도 이제 두 팀이 좀 경쟁을 했던 상황이었고 뭐 최근에 램스가 영입했던 선수들의 명단 보시면 브랜든 쿡스, 뭐 제일런 램지, 마커스 피터스, 매튜 스태포드 이런 선수들을 모두 나이너스가 노리고 있었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이런 선수들을 램스에게 또 내주긴 했었습니다만 최근에 또 크리스찬 맥카프리 선수를 데리고 오면서 최근 어떤 경쟁에서는 나이너스가 또 이겼기 때문에 이 두 팀의 어떤 라이벌 관계 그리고 이제 최근 두 팀의 어떤 좋았던 성적들 그런 부분들을 생각해 봤을 때 다음 경기 역시도 좀 굉장히 좀 치열한 그런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러니까 램스에게 맥카프리 영입의 이유를 좀 제대로 보여주려면 다음 주에 맥카프리가 좀 더 잘해줘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칩스와 나이너스의 경기 살펴봤고요. 다음은 이제 선데이 나이트 풋볼이었던 피츠버그 스틸러스와 마이애미 돌핀스의 경기입니다. 마이애미 돌핀스가 16대10 승리를 가져갔습니다. 이 경기는 이제 또 투아의 복귀전이었습니다. 이 복귀전부터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면서 마이애미의 3연패 탈출에 투아가 또 앞장서는 모습이었었는데 이는 이제 261야드의 터치다운 하나 이 기록을 했고 뭐 다른 것보다도 이제 투아가 좀 건강하게 복귀전을 치렀다는 부분이 가장 고무적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제가 이제 앞서도 마이애미 얘기하면서 투아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조금 대체가 되어야 되고 그리고 선수 본인을 위해서도 좀 은퇴를 고려를 해보는 것이 어떤가라는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런 걱정들이 좀 무색하게 좀 이 성공적인 경기를 좀 펼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저도 굉장히 좀 보기 좋았다 이렇게 좀 평가를 하고 싶고 다행히도 이제 돌핀스 오펜시브 라인이 투어를 또 이날 잘 지켜줬어요. 그래서 색을 하나도 허용하지 않았고 쿼터백 히트도 한 개밖에 없었으니까 투어도 꽤나 이제 편안한 환경에서 이제 좋은 복귀전을 치를 수가 있었다. 이렇게 좀 정리를 하겠습니다. 스틸러스는 사실 이제 지난주에 트루비스키 선수가 또 좋은 활약을 펼쳤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만
케니 피켓 선수에게 다시 이제 또 이 선발 쿼터백 자리를 돌려줬습니다. 그런데 또 피켓이 이 경기에서 인터셉션 3개를 던지면서 경기를 같이 던졌기 때문에 향후에 이제 선발 쿼터백 자리를 계속해서 지켜낼 수 있을지는 한번 또 지켜봐야겠어요. 특히 경기 마지막 2번의 드라이브를 모두 인터셉션으로 맞췄던 게 이제 굉장히 아쉬웠는데, 각각의 장면을 좀 살펴보면, 첫 번째 인터셉션은 그 공이 너무 느리게 날아가다 보니까 리시버 뒤에 있던 수비수가 충분히 뭐 이동 동선이나 뭐 낙하 지점을 좀 포착하고 먼저 한 발 앞서서 이 공을 잘라낼 수 있는 여유가 좀 충분히 있었거든요. 그래서 피켓의 좀 약한 어깨가 좀 약점을 드러낸 장면이었다 이런 생각이 들었고, 두 번째는 사실 엔드존으로 이제 패스를 던지면서 좀 승부를 걸었는데 그 파일런 근처에 있던 돌핀스의 코너백 노아 이그비노기니가 아주 절묘하게 이제 공을 낚아챘고, 사실은 착지를 좀 잘못했다면 이게 아웃 오브 바운즈가 되면서 뭐 케니 피켓이 한 번 더 기회를 잡을 수도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 노아가 어떤 그거를 의식하면서 이제 발을 필드 안쪽으로 착지하는데 굉장히 노력을 기울였어요. 그래서 그것이 좀 성공을 거두면서 이 케니 피켓의 뭐 역전의 꿈이 좀 뭐 물거품이 되고 말았던 그런 경기 막판이었습니다. 야, 뭐 어쨌든 최근의 경향대로 이 피츠버그가 좀 아쉬운 그런 모습들을 이어갔고 마이애미가 또 3연패 탈출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렇게 7주 차에 펼쳐진 경기를 모두 살펴봤습니다. 아직 한 경기를 안 했는데, 네. 끝난 거 아닌가요? 예. 김민준 끝났으면 좋겠어요. 아나운서 입장에선 좀, 뭐 어떻게 보면 좀 언급하기 싫을 만한 그 예. 마지막 경기에 대해서 뭐 짧게 이야기를 해보면, 시카고와 뉴잉글랜드의 먼데이나잇 풋볼이었어요. 근데 여기서 시카고가 33대 14의 의외의 대승을 거두면서 뭐 네. 양팀 모두 이제 3승 4패가 됐습니다. 네, 이렇게 마무리하죠. 아니, 다른 게 아니라 사실 이제 이날이 제 생일이었어요. 음, 근데 정말 공수양면에서 정말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좋지 않은 그런 이제 모습을 보여주면서 최악의 경기력으로 이제 패배를 하고 말았고 선물은 못 줄 망정 아주 똥을 줬던 그런 날이었고 이날 이제 맥 존스 선수가 부상 복귀전을 치렀습니다. 근데 이 선발로 나서서 좋지 않은 퍼포먼스를 보여주다가 베일리 제피 선수로 또 교체가 됐었거든요. 어, 뭐 베일리 제피 선수도 들어오자마자는 또 좋은 모습 보여줬었는데 결국 이제 또 팀을 승리로 이끌기에는 좀 어려움이 있었고 어쨌든 이제 맥 존스 선수의 복귀 이전에 이제 계속해서 불거졌었던 선발 쿼터백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제 또 이렇게 불이 붙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벨리체 경감님이 존스가 선발이다라고 얘기를 하긴 했는데 이거는 또 지켜봐야겠죠. 뭐 계속해서 이제 맥 존스 선수가 이렇게 좀 아쉬운 모습이 나온다라고 하면 저도 이제 저지를 불태워야 되는 그런 상황에 좀 놓이게 될 것 같고 뭐 공격도 공격인데 이날 좀 수비가 심했습니다. 뭐 결정적인 상황마다 계속해서 이제 이 베어스에게 드라이브를 연장시켜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는데 올 시즌 패치가 사실상 이제 러싱과 수비로 먹고 사는 팀인데 수비에서 이렇게 뚫리면 사실 경기 승리로 가져가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제 다음 주에 제츠 만나거든요. 저는 다음 주 경기 안 볼까 지금 심각하게 고민을 하고 있는데 또 이래놓고 또 보겠죠. 네. 사실 벨리책 감독이 인터뷰를 통해서 주전 쿼터백 논란이 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다는 심기를 드러냈어요. 자신은 맥 존스에 대한 신뢰가 명확하고 뭐 건강하기만 하다면 이제 맥 존스를 계속해서 세울 것이라는 이제 취지의 이야기를 했는데 뭐 지금은 그렇지만 이게 2, 3주 동안 맥 존스의 이런 저조한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블레책 감독도 언젠가는 좀 백기를 들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시간이 얼마 남지 않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맥 존스가 좀 빠르게 반등을 해야 될 것 같고, 이날 뭐 패트리어츠가 많은 점수를 내줬는데 결국에는 그 러싱 디펜스 쪽에서 좀 문제가 많았다고 봐야겠어요. 그래서 네. 저스틴 필즈, 데이비 몽고메리, 칼리 로버트 이 세 명의 뭐 선수들에게 200야드 이상을 내줬고 2개 터치다운을 또 내줬거든요. 그러다 네. 보니까 뭐 패트리어츠가
좀 30점 이상 좀 실점하면서 대패를 했었던 뭐 그런 가장 큰 원인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전반적으로 보면 패트리어츠가 좀 잘 뛰는 쿼터백에게 좀 약한 그런 면모를 좀 보여주고 있는데 그 부분은 이제 베어스가 준비를 잘 해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저스틴 필드에게 맞춰진 디자인 런을 통해서 계속해서 좀 이 재미를 받고 이날 이제 이 말씀해 주셨던 러싱 오펜스에서 토탈 243야드 평균이 5.4야드였거든요. 이게 2010년 이후에 베어스의 한 경기 최다 러싱 야드였다고 해요. 그러니까 필드의 패스 시도 많이 줄이고 이 러싱을 많이 가져가면서 베어스가 어떻게 하면 좀 이길 수 있는지를 좀 확인했던 그런 경기가 됐었던 것 같습니다. 베어스 입장에서는. 음. 그러니까 자신들이 잘하는 거를 좀 뭐 비중을 높이고 어떤 네. 강점을 더 갈고 닦는 것이 뭐 좀 승리의 지름길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음. 그리고 이제 이 경기가 끝나고 이제 오늘 새벽에 이제 녹화일 기준으로 이제 오늘 새벽에 뉴스가 떴는데 로버트 퀸 선수가 이제 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베어스의 넘버원 엣지 러셔라고 이제 봐야 될 것 같은데 4라운드 픽을 대가로 이제 이글스로 트레이드가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로버트 퀸 같은 경우에는 좀 커리어 내내 기복이 심하기는 했으나 고점일 때는 사실 이 선수가 엄청난 모습을 보여주는 선수였거든요. 그래서 지난 시즌에도 18개 반의 색을 기록하면서 뭐 대단한 활약을 했었던 바 있었는데 사실 이번 시즌은 그에 비해서는 좀 잠잠하기는 했어요. 지금 7경기를 치는 시점에서 색이 하나밖에 없었기 때문에 뭐 기록적으로는 좀 잠잠한 시즌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너무 저렴하게 판 것은 아닌가 그런 생각은 들었습니다. 어쨌든 이글스가 올 시즌이 또 좀 다를 기회를 잘 잡았기 때문에 좀 트레이드에 적극적으로 좀 나서는 모습인 것 같고 이 선수가 지금 베어스에서는 좀 이렇다 할 성적을 올 시즌에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만 이글스의 또 이 강한 트렌치에서 지금 우산을 쓰고 또 뛰게 되면 또 더 나은 성적을 기록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좀 들고요. 음. 그리고 이제 베어스 입장에서는 이제 로버트 퀸에게 좀 많은 돈을 지금 뭐 약속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리빌딩을 위한 좀 셀러리 덤핑의 음, 개념이었다고 봐야겠어요. 그렇기 그렇죠. 때문에 좀 비교적 저렴한 대가에 이 로버트 퀸을 넘겼던 것으로 보이는데 네. 뭐 비즈니스적으로는 좀 뭐 합리적인 결정이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뭐 저는 뭐 최근에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팀에 남아있는 선수들, 관계자에게 이 트레이드는 또 어떤 메시지를 줄까? 이런 부분들도 저는 음, 좀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그렇죠. FM 같은 게임으로 지금 팀을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음, 사람들 사이에 어떤 복잡 미묘한 이해관계를 잘 풀어내야 되는 뭐 팀을 운영하는 입장에서는 뭐 우리 팀의 수비에서 그나마 좀 간판이 될 만한 선수를 이렇게 쉽게 판다. 그리고 우리가 아직 3승 4패니까 뭐 시즌을 포기할 단계도 아닌데 이런 핵심 선수를 판다는 것이 구단은 이길 의지가 얼마나 있는 것인가에 대한 좀 선수들로 하여금 회의감을 가지게 할 수 있는 트레이드가 아니었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사실 뭐 팀의 또 다른 핵심 선수 중 하나인 이 로칸 스미스가 기자회견을 하다가 이 트레이드 소식을 듣고 좀 감정적으로 격양이 돼서 결국 눈물을 좀 보였다고 하던데 물론 뭐 개인적인 친분이나 이제 리스펙하는 뭐 그런 이유에서였다고는 하지만 로칸 스미스를 포함한 베어스의 많은 선수들이 좀 사기가 떨어지지 않았을까? 좀 동기부여가 안 되는 트레이드가 아니었을까? 그런 생각을 좀 저는 개인적으로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감수할 만큼 엄청난 대가를 받지 않는다면 음, 굳이 퀸을 이 시점에서 이제 팔 필요가 있었을까에 대한 저는 좀 뭐 부정적인 의견을 좀 내고 싶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말씀해 주셨던 부분이 상당히 좀 의미가 있는 것 같은 것이 제가 오랫동안 아스날의 팬을 하면서 아스날의 이제 그 흥망성쇠 그리고 최근에 어떤 다시 이제 좀 상승세를 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0304 시즌에 무패 우승 만들고 나서 그때부터 이제 선수단에 유출이 되기 시작을 했었는데 자 간판 선수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특히나 이제 주장 완장을 달았던 선수들이 하나둘씩 떠나가면서
특히나 이제 아스날의 주축 선수가 굉장히 어린 선수들이었고 그 선수들이 이제 나도 언젠가는 이 팀을 떠나야 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팀에서 은퇴를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던 선수는 사실 그렇게 많지 않았던 것 같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당시에 이제 물론 이제 돈에서 밀린 것도 맞지만 어떤 뭐 세스크 파브레가스라던가 뭐 사미르 나스리라던가 이런 이제 입에 담기도 거북한 이제 그런 선수들이 굉장히 뭐 팀에 대한 로열티 같은 거 전혀 또 보여주지 못하고 팀을 떠나는 모습 같은 것도 보여줬었고 그게 계속해서 이루어지다 보면 셀링 클럽으로 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NFL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이 환도가 빠르게 변하는 리그고 그런 어떤 흐름들이 금방금방 변하긴 합니다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제 구단이 우리는 올 시즌은 달리지 않겠다라는 걸 좀 선언하는 일종의 트레이드가 돼버렸기 때문에 지금 3승 4패면 그렇게 나쁜 성적도 아닌데 물론 이제 보여줬던 부분이 플레이오프에 올라간다고 해서 그렇게 좋은 성적을 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도 되진 않지만 말씀해 주셨던 대로 이게 사람이 하는 일이기 때문에 실제로 필치 위에서 경기장을 뛰는 선수들 그리고 그 사이드라인에서 경기에 가담하는 이 코칭 스태프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분명히 좀 이 사기가 떨어지는 부분이 있을 수밖에 없거든요. 네. 그런 부분들이 좀 향후 시카고 베어스의 어떤 경기력에도 좀 영향을 끼치게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뭐 베어스가 다음 주 이후의 경기들에서 또 로버트 퀸 없이 어떤 상대 쿼터백을 어떻게 압박할 것인가 이런 거에 대한 해결책을 잘 찾아야 될 것 같아요. 베어스와 패츠에 대한 얘기를 이렇게 길게 하고 싶지 않았는데 네, 어쨌든 좀 길게 됐고 이번 주에 펼쳐졌던 7주차 경기들 모두 살펴봤습니다. 전반적으로 저는 참 베어스에게는 이길 거다라고 생각을 좀 기대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좀 더 실망이 컸던 그런 한 주였던 것 같고 좀 제가 응원한 팀들은 왜 이렇게 이제 고점에서 맨날 찍고 내려가는 걸까요? 거의 지금 코인 같은 느낌이거든요. 그것도 이제 뭐 메인 이제 좀 이름 있는 코인이 아니라 소위 말하는 이제 잡주. 제가 좋아하는 팀들 다 명문 팀인데 지금 잡주 코인을 탄 것 마냥 계속해서 이제 이 바닥을 찍고 있기 때문에 참 속상하네요. 네. 저는 뭐 뉴욕의 두 팀이나 시애틀의 선전도 굉장히 놀랍지만 그에 반해서 이제 우리가 항상 뭐 고트 혹은 뭐 순수 실력은 최고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많이 했었던 톰 브레디나 에런 로저스가 지금 최근에 계속해서 지금 추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트렌드들이 언제까지 지속이 될지 또 이 두 위대한 선수가 얼마나 빠르게 좀 반전을 만들어낼 수 있을지 이런 것들을 좀 지켜보는 향후 몇 주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7주차 리뷰 마무리를 지어보겠고요. 저희는 8주차 경기들과 함께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